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다시 삶. 박완서 산문집. 일부. 내 생애의 밑줄. 친절한 나르시시스트들. 유럽의 고성을 방불케 하는 교회의 음식점에서였다. 겉보기뿐 아니라 실내 장식이나 전망도 좋아 두리번대면서 그렇게 근사한 곳에 초대해준 이에게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그가 말했다. 요새 누가 배고파서 이런 데 나와 먹습니까? 다 분위기 값이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교회라고 음식값이 싼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점잖게 생긴 중년 아줌마가 메뉴판을 가지고 주문을 받으러 왔다. 종업원이 아니라 안주인 같기도 해서 우리는 각자의 취향과 평소의 식사량까지 들려주면서 아줌마의 의견을 참조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주문을 했다. 우리를 초대해준 이도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온 것이지 단골은 아닌 듯 아줌마에게 메뉴판에 적힌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가며 주문을 했다.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이름도 생소한 요리들이었다. 물냉, 비냉, 한마디로 끝내주는 대중음식점에서와는 달리 종업원과 비교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중 누구도 그가 연변 아줌마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남쪽에 온 지 오래돼서인지 남다른 노력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줌마는 거의 연변 사투리가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표준말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말하는 것과 알아듣는 것과는 다른 모양이다. 그 여자는 우리보다 먼저 주문을 한 테이블 손님들로부터 대단히 혹독한 야단을 맞고 있었는데 손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음식이 나온 모양이었다. 그 손님이 어디 가나 말귀 못 알아듣고 촌스러운 연변 아줌마들 때문에 기분 잡친다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걸 듣고 안에서 주인 같은 남자가 급히 뛰어나왔다. 그는 그 남자에게도 종업원 똑바로 쓰라고 비용 몇 푼 아끼려고 연변 아줌마 써서 가게 품위 떨어뜨리면 이따위 고품격 인테리어가 무슨 소용이냐고 일장 훈시를 해대는 것이었다. 비굴할 정도로 깍듯한 주인의 100배 사례로 그 소동은 일단락 됐지만 그런 인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해서 음식 맛이 어떤지 제대로 느낄 새 없이 서둘러 식사를 끝마쳤다. 밖에만 나와도 살 것 같았다. 다행히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넓은 마당에 커피 자판기도 있고 야외용 의자도 배치돼 있어서 좀 더 쉬다 올 수 있었다.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때여서 마당에도 우리밖에 없었다. 그 꼴 사나운 인간들은 언제 그랬더냐 싶게 포만감으로 이드르르 해진 얼굴로 나오더니 몇 대의 차로 나눠 타고 우리 눈 앞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없는 풍경 속으로 핸드폰을 귀에 댄 연변 아줌마가 나타났다. 도망치듯 뛰쳐나온 태도로 보아 그녀가 건 전화가 아니라 어디서 걸려온 전화일 듯 했다. 우리를 의식한 듯 멀찌감치 호젓한 나무 그늘을 찾아가면서도 전화 통화는 계속됐다. 앞에서 볼 때와는 달리 어깨가 앙상하고 검은 머리를 뒤로 질끈 동인 뒷모습은 아줌마 티가 전혀 없이 앳돼 보이기만 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다. 가서 어깨를 감싸고 다독거려 주고 싶게 오열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가냘프고 애처로워 보였다. 작년 겨울 홋카이도를 여행할 때 만난 연변 아줌마 생각이 났다. 목적 없는 여행이었다. 일상생활이라고 무슨 목적이 있을까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톱니바퀴에 맞물린 것처럼 내 뜻과는 상관없이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는 일상에 대한 실증에서 비롯된 여행이었다. 단지 여기가 아닌 딴데 있고 싶어서 비싼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까지 하는 건 좀 사치인가? 내가 보기에 여행가라기보다는 여행의 달인으로 보이는 L 시인이 그쪽을 권하고 동행까지 해 주었으니 금상첨화, 분에 넘치는 사치였다. 온천도 하고 눈도 보고 개도 먹자고 했다. 치토세 공항에서 국철로 오타루까지 갔다. 홋카이도가 처음이니까 오타루도 물론 처음이지만 그쪽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예상한 대로 운치 있고 어딘지 정이 가는 소도시였다. 시인이 예약해 놓은 숙소는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일본식 료칸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지막하고 간판도 잘 안 보이는 시골집 같으면서도 안은 넓고 깊고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2층 구조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는 여주인은 물론 일본 여자였지만 주인과 거의 동격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는 곱고 상냥한 우리말을 쓰는 연변 아줌마였다. 장춘대학의 일본어과를 나와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이곳으로 취직해 왔다고 했다. 남편은 아직도 중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딸은 여중생이라고 했다. 고학력 여성이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 남편과 자녀와 헤어져 사는 사정이 우리나라에 취업해 와 있는 연변 여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 여자는 방을 안내해 주면서 동행인 시인과 어떤 관계인지 물었다. 친구라고 할까, 무느라고 할까 하다가 많은 나이 차이를 생각해서 친척이라고 했다. 그러면 한 방을 쓸 것이지 여기 방값이 얼마나 비싼데 각 방을 쓰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방값이 비쌀만하게 복층 구조로 돼 있는 2층은 침대가 둘 놓인 양실이고 아래층은 넓은 다다미 방이고 골방 속엔 10명이 자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넉넉하고 정갈한 침구가 들어 있었다. 단체 여행이라면 20명이 자도 족할 만한 방이었다. 혼자 쓰긴 좀 과하다는 걸 시인했더니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겠다고 했다. 물론 안 그래도 된다고 거절했지만 사실 그건 주인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종업원이 할 소리가 아니었다. 그런 소리를 그 여자는 마치 시골 사는 이모나 고모가 도시에서 펑펑대며 사는 조카에게 뭐하러 이런 과용을 하고 그래? 돈 아껴야지 하는 투로 아무렇지도 않게 구수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주중이라 방은 남아 도는 것 같았고 공중탕, 노천탕 다 한산했고 방에 딸린 욕실도 노천탕처럼 눈 덮인 사냐의 경치를 즐기면서 하게 돼 있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두 끼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연변 아줌마가 우리의 서비스를 도맡아 주었고 그녀를 통해 오타루라는 고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오타루는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고풍스러운 도시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이 거기서 뮤직 비디오를 찍었고 유명 연예인 누구누구가 다 여기서 휴가를 보내면서 이 집에 묵었노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때는 자신의 디카를 가지고 와서 그녀가 틈틈이 홋카이도의 각지를 여행하면서 찍은 풍경 사진을 보여주었다. 홋카이도 하면 눈 경치만 생각하던 나에게 꽃으로 뒤덮인 홋카이도는 환상적이었다. 그녀는 5, 6월에 홋카이도는 말도 못하게 아름답다며 꼭 다시 오라는 유혹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 여자는 오타루뿐 아니라 홋카이도의 관광 유치까지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내 이름을 알고 밤새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다며 친밀감을 표하더니 나에게 그 여관의 인상을
한마디 남겨달라고 종이를 내오니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눈치가 빠르니까 아마도 글 써먹고 사는 동네 주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종이를 적절하게 써먹을지도 모른다. 한국 사람이 많이 들르는 업소에서 그 여자를 고용한 것은 탁월한 용인술이었다. 그래도 나는 손님을 위해 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여자가 싫지 않았다. 하루빨리 그 여자가 목표한 만큼의 돈을 모아 가족이 모여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 여자에게 팁을 좀 주려고 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고 난 방에 베개 위에 떨어뜨리고 나오기에는 좀 많은 돈을 정중하게 봉투에 넣어 건넸더니 한사코 안 받으려고 했다. 월급도 충분히 받고 있거니와 종업원이 팁을 받는 게 금지돼 있다고 했다. 단호하고 당당한 그녀의 태도 때문에 손이 부끄러워진 나는 이건 팁이 아니라 2억에서 같은 동포를 만난 반가움의 표시라고 했던가. 주인한테는 내가 억지로 주고 갔다고 말하고 주인이 너한테 주면 내가 갖고 주인이 야단치고 압수하면 까짓거 압수당하고 말라고 했던가. 아무튼 주섬주섬 구차한 소리를 해서 억지로 떠맡겼다. 팁을 그렇게 어렵게 주다니. 우리가 떠나는 시간에는 그 여자의 배웅을 받지 못했다. 교대 시간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해서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구나 수긍이 갔다. 월급을 넉넉히 받고 있다는 말도 사실일 것이다. 좋은 대접을 해주지 않는 남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여자가 찍은 사진에는 그곳 자연에 대한 그 여자의 사랑과 찬탄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우리나라의 연변 아줌마와 일본의 연변 아줌마의 현격한 차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운명의 차이가 아니라 그쪽과 우리의 사람 부리는 요령, 용인술의 차이가 아닐까. 사실 한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이용해 최대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건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하건만 그쪽은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가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점이 고용과 착취의 차이가 아닐까. 오따루는 예쁜 크리스털 가게들이 즐비한 편안하고 걷기 좋은 소도시였다. 나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의 친절에 홀려 끼고 다닐 것 같지도 않은 유리 반지를 여러 개 샀다. 그리고 삿포로로 가는 국차를 타기 위해 역전에 맡겨 놓은 짐을 찾아 가지고 역으로 갔다. 시인이 짠 일정은 오따루에서는 1박만 하고 삿포로에서 2박을 하기로 돼 있었다. 시인이 삿포로행 열차표를 사기 위해 5,000엔짜리 지폐를 기계에 넣었다. 시인이 명령한 대로 삿포로행 열차표가 2장 나오기는 했는데 거스름돈이 동전만 나오고 지폐가 나오지 않았다. 기계가 2,000엔을 꼴깍한 것이다. 시인이 기계를 두들겨 보고 쳐 보기도 했지만 기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시인은 옆에서 지켜본 나에게도 동전만 나오고 지폐는 안 나온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 나는 맞다고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장담을 함으로써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다행히 자동 자판기에는 만약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버튼이 있었다. 그 버튼을 누르니 즉시 유리창 너머에서 직원이 나타났다. 젊은데도 약간 어깨가 굽은 왜소한 남자였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심히 미안한 얼굴로 기계를 점검해 보겠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기계를 점검해 보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다시 나타난 그가 하도 미안하고 황송한 얼굴을 하고 있어 기계의 오작동이 밝혀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기계의 기록은 방금
5,000엔 받고 2천 몇 백엔 거슬러 준 걸로 나온다고 했다. 우리가 기계를 쓴 후에는 다른 사람이 쓴 일도 없었고 그 기계 없이도 표 사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을 만큼 여러 대의 자동 판매기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잔돈밖에 못 받았다는 사실을 재차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그 기계의 오늘 하루 매상과 잔고를 맞춰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그리고 앉아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방을 안내해 주었다. 조금 지루했던지 시인이 앉아 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요새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폼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약간 건들대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1,000엔짜리 지폐 2장을 꺼내는 것이었다. 우리의 불찰이었다. 주머니 먼저 뒤져보는 게 순서인데 나한테 먼저 물어보다니. 그러나 내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분명히 짜르릉 소리를 내면서 잔돈만 나왔다. 그러나 그가 기계를 작동하는 순간 한순간도 내가 한눈을 팔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나는 속으로 뜨끔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돈은 거스름 돈이 아니라 전서부터 주머니 속에 있던 돈일 거라고 우겼다. 돈샘이 어두운 날을 대신해 돈은 그가 맡아서 썼으니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지갑을 따로 가지고 있었고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딱 2,000엔이라는 건 암만 해도 찜찜했다. 사무실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잠자코 기다려야 하나? 미처 정할 새가 없었으니 아마도 당황하고 있는 우리의 표정을 가다듬을 새도 없었을 것이다. 영무원은 여전히 송구스럽고 미안한 얼굴로 나타나 컴퓨터로 뽑은 기나긴 기록을 보여주면서 하루에 들어오고 거슬러준 돈을 뺀 순수 매상이 기계에 남아있는 잔고와 일전의 차이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매우 또는 진실로 죄송합니다만 소리를 수도 없이 삽입했다. 우린 그때 이미 기계는 잘못이었고 실수는 우리가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체면은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경솔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얼굴로 그의 죄송을 접수하고 서 있었는지 거울에 비춰보지도 못했고 사진을 찍어 두지도 못했으니까 알 도리가 없지만 나중에 생각해도 얼굴 가죽 두꺼운 건 우리보다도 그 영무원일 듯 싶다. 그의 얼굴은 처음부터 우리보다는 기계를 믿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박박 우긴다 해도 기계가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내줄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됨보다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 우리를 잔돈이나 사기쳐 먹고 다니는 모자 사기꾼쯤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몇 년 전 일이지만 우리나라 500원짜리와 그 나라 500엔짜리 크기가 비슷한 걸 이용해 자판기를 돌며 사기를 친 한국인 사기꾼 일당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영무원의 참을성 있고도 완벽한 친절을 피해 도망치듯이 개찰구를 통과했다. 그가 어떤 얼굴로 우리 뒤통수를 전송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었지만 못 돌아보았다. 사람의 두 얼굴을 보는 건 두려운 일이므로 그가 여전히 황송한 얼굴로 우리를 전송하고 있다고 해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오타루에서와는 달리 삿포로에서는 역전에 있는 고층 호텔에 묵었다. 마침 한철인 털개를 비롯해 온갖 종류의 게 맛을 보고 펑펑 쏟아지는 눈도 맞아보았다. 가까이에 큰 서점 기노쿠니아가 있어서 저녁엔 거기 들러서 책을 뒤적거리는 재미도 쏠쏠했다.
1층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잡지 매대에는 우리나라 배우들 배용준, 송일국 등 낯 익은 연기자들을 표지로 한 잡지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었다. 한류라는 걸 현지에서 목격한 것 같아 반가웠지만 나는 왠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빨리 지나쳤다. 내가 쓴 책이 신간으로 나와 서점에 좋은 자리를 점하고 있는 한동안은 그 서점을 피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겸연쩍은 마음 때문이었다. 나도 그런 내가 싫지만 나에게는 그런 변변치 못한 데가 있다. 직원한테 원예, 뜨개질 등 실용 서적이 있는 데를 물었더니 앞장서서 안내해 주었다. 그곳은 실용 서적 서가로 사면의 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편한 의자들이 놓인 코너였다. 나는 그곳에 퍼덕거리고 앉아 맛있는 가디건 뜨기라는 책을 애무하며 읽었다. 딸들을 열어둔 20, 30대적 나는 참 재봉틀도 많이 돌리고 뜨개질도 많이 했다. 그때 어렵게 구한 일본 뜨개질 책은 내 꿈의 교본이었다. 화보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게이지를 내서 아이들 치수에 맞춰 코수를 계산해서 뜨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았다. 어려운 무늬를 그대로 뜰 수 있는 것보다 옷감으로 재단하는 것처럼 한치를 다투는 그 정확성이 좋았다. 뜨개질 옷은 풀어서 다시 뜨는 재미도 여간 아니다. 그러나 헌옷푼 오글오글한 실로는 게이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긴긴 겨울밤 방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가며 그 증기로 오글오글한 헌 털실을 곧고 폭신한 새 실처럼 풀어내던 내 엄마 노릇의 고달픈 기쁨을 어찌 잊을까. 요새도 손으로 뜨개질 하는 엄마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철 같은 데서 비닐같이 생긴 줄로 가방을 뜨는 여자들은 덜어봤지만 옷을 뜨는 것 같지는 않다. 뜨개질 옷을 입은 아이를 본 것 같지 않으니 일본 여자들은 아직도 손으로 뜨개질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뜨개질 책이 출판되고 있는 걸 보면 그럴 것도 같다. 나는 그 매장에서 읽던 뜨개질 책과 원예책을 샀다. 원예책은 우리 마당을 가꾸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이고 뜨개질 책은 다시 뜨개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확성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서가에 읽기 위한 책 말고 때때로 꺼내보고 애무할 수 있는 책을 가까이 꽂아 놓을 수 있는 것도 나의 은밀한 기쁨이다. 좁은 고장에서 한 밤을 더 자게 되어 다음 날은 심심해서 또 기노쿠니아에 갔다. 책 구경이 그래도 가장 덜 심심한 것 같았다. 신간 서적을 보다가 유미리의 책과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이 나란히 진열돼 있는 걸 보았다. 그 서점에서 한 달 전쯤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들이었다. 두 권을 뒤적이다가 하루키의 책을 샀다. 첫 장에 사진이 들어있는데 마라토너 사진이었다. 달리고 있는 날씬하고 단단한 남자는 뒷모습이어서 누군지 몰랐는데 저자 자신이었다. 책 제목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돼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미시마 유키오의 신간을 펼쳐보다가 그가 우통을 벗고 단단한 근육을 자랑하듯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는 아마 나르시 시스트일 거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달리는 하루키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루키의 소설을 많이 읽었고 좋아한다. 그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구구한 줄 알지만 내가 좋으니까 좋아할 뿐 남들의 평가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소설을 재미로 읽지 공부하려고 읽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누구에게 그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일본 것에 대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못한 편이다. 그건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금기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편모 스라에서 자랐지만 할아버지의 편애가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워주고도 넘쳤는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도 못되면서 지독한 일본 혐오주의자였던 것 같다. 뭐든지 농산물까지도 못생기거나 맛없는 것은 왜 자를 붙여 말씀하셨다. 왜 무, 왜 호박, 왜 참외, 하다못해 못생긴 여자는 왜 장녀 하는 식이었다. 해산물이 귀한 농촌이어서 명태찌개도 귀한 음식이었는데 한 번은 물이 안 좋은 명태로 찌개를 했는지 할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명태찌개냐 외태찌개지 하면서 내치시던 생각이 난다. 여북해야 요새도 곧잘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일본 면적이 우리의 남북한을 합친 면적보다 작은 것처럼 여길 적이 있었다. 최초의 문학의 세례를 받은 것도 일본 문학을 통해서였다. 교과서 외의 책 읽기에 빠질 수 있는 나이가 식민지 시대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이를테면 첫사랑 같은 책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을 적에는 대개 일본 작가의 이름을 대지 않는다. 그건 나의 위선적인 마음도 있고 내가 소녀시대에 좋아했던 일본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사춘기 때 탐독한 일본 소설은 거의 퇴폐적이고 선병질적인 연애 소설이었다. 내가 한때 폐병쟁이와 사랑을 하기를 꿈꾼 것도 그런 소설의 영향이 클 것이다. 내가 열심히 탐독한 일본 작가들은 거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잘은 모르지만 작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게 일본 작가들이 아닐까 싶다. 하루키의 소설을 접하면서 일본 작가들에 대한 나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린 새로운 작가의 등장 같은 신선함을 느꼈었는데 그날 밤 그의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그게 더욱 확실해졌다. 이건 제목 그대로 달리는 기록이다. 일본 국내에서뿐 아니라 그가 돌아다니면서 정착한 세계 각국에서 이사하고 정리하는 동안만 빼고 매일 10km씩 적어도 일주일에 60km를 꼬박꼬박 달린 기록이다. 그는 그뿐 아니라 달리기를 시작한 1982년 이래 현재까지 26년 동안을 한 해도 안 거르고 마라톤 풀 코스를 달리고 있다. 물론 기록은 선수로서의 마라토너의 기록에는 멀리 못 미친다. 그가 유지하고 싶었던 단지 달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기록도 어느 날 깨진다. 그는 그때 충격을 받지만 그렇다고 달리기를 그만두지 않는다. 놀랍게도 그는 홋카이도의 북부 사로마 호수 주변을 일주하는 100km 코스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해서 완주한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를 스친 온갖 잡념, 사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75km쯤 달렸을 때 그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뭔가가 돌담을 뚫고 훌쩍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맛본다. 그러고는 나는 나이고 내가 아닌 것 같은 아주 조용한 경지를 맛보고 고통까지 사라진 기쁨을 맛본다. 그 후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단지 뛴다. 그가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기록은 11시간 42분이다. 거의 하루에 반을 달린 것이다. 음식을 공급받을 때도 앉지 않고 선체로 먹고 마신다. 앉으면 다시 못 일어설 것 같은 공포감은 그가 초인이 아님을 말해준다. 뛰다가 정 힘들 때는 좀 걷다가
뛰어도 되는데 그는 한 번도 안 걷는다. 안 걷고 달리기를 계속한 데 대한 그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가 남기고 싶은 묘비명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적어도 최후까지 걷지 않았다 라고 적고 있다. 그의 오만이 전율스럽다. 그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운동도 누구하고 경쟁하고 적수를 의식하는 게 싫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달리기를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경쟁자 없는 운동이 가능할까? 아마도 그의 적수는 자기 자신일 것이다. 이 세상에 나하고 맞설 적수는 나밖에 없다는 것처럼 도저한 자신감, 우월감이 또 있을까? 하루키는 일본 사람의 전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언어의 변방을 훌쩍 뛰어넘은 세계인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을 여행할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그들의 친절, 일본을 여행하고 온 사람 누구나 말하는 편안함, 대하는 사람뿐 아니라 제도상의 갖가지 친절한 배려를 하루키를 읽은 밤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건 우리 할아버지의 편견처럼 결코 아부에 능하고 속과 겉이 다른 섬나라 근성이 아니라 지독한 자부심과 도저한 우월감의 소산이 아닐까.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친절이 우월감의 소산이라면 우리의 불친절은 열등감의 소산일지도 모르겠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빈 집에서 생긴 일. 한 보름가량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니 마당이 말이 아니었다. 그동안이 하필 식물들의 생명력이 1년 중 가장 왕성한 5, 6월간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손자들이 와서 잔디를 한번 깎아주고 갔다고는 하나 내 손길이 가지 않은 마당은 황폐해 보였다. 황폐하다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녹색이 귀해진 상태인 줄 알지만 내 눈에 황폐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내가 여기는 잔디밭, 여기는 1년 초씨 뿌려놓은데 저기는 온실에서 길러낸 외래종 꽃들 차지. 저 큰 나무 아래는 그늘에서도 꽃 잘 피는 야생초들 자리. 하는 식으로 오밀조밀하게 재단해 놓은 마당이 그 밑그림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엉망으로 무성해져 있었다. 내가 아끼는 작은 소나무 밑에서 심지도 않은 야생화가 꼭두선이 빛으로 무리지어 피어 있는 것도 예뻐 보이지 않고 섬뜩했다. 땅 기운을 저게 다 빨아먹어서 소나무가 저렇게 비리비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였을 것이다. 마당에만 내 손을 기다리는 일거리가 쌓여 있는 게 아니었다. 그동안 모인 우편물이 산더미였다. 장복이나 밑받침 만들기는 거의 딸들한테 의존하지만 우편물은 꼭 손수 뜯어보고 분류해왔고 누가 도와주려 해도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다치고 고스란히 쌓아놓은 부피가 엄청났다. 매일매일 처리할 때는 그중엔 반가운 책이나 기쁜 소식도 있으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든 줄 몰랐는데 밀려있는 그 많은 우편물을 보니 뜯기도 전에 넌더리부터 났다. 그건 곧 내가 속한 관계망에 대한 넌더리가 아니었을까. 요새 우편물은 책 한 권도 테이프로 도배를 한다. 분리수거를 위해 포장지나 봉투에서 그것들을 다 뜯어내고 나니 그 부피가 축구공만 했고 손에서는 쥐가 났다. 누구는 좋은 글을 위해 혹은 나라를 위해 머리에서 쥐가 나게 고뇌한다는 게 나는 기껏 이런 헛된 노동으로 손에서 쥐씩이나 나게 하다니.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다. 반송된 소포가 우체국에 보관 중이라는 상냥하지만 관료적인 기계음이었다.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별표 버튼을 누르라고 해서 눌렀으나 전화는 그 즉시 뚝 끊겼다. 내가 없어도 반송하지 말고
우편물을 놓고 가도록 우체부하고 약속이 돼 있고 보관 상자까지 따로 마련돼 있었다. 그런데도 반송을 했다면 혹시 상하기 쉬운 음식물이 아니었을까? 나는 남해의 외딴 섬으로 시집 가서 때때로 문어나 물메기 따위 싱싱한 해산물을 우체국 택배로 붙여오는 사촌 동생을 떠올렸다. 그런 해산물이 우체국에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주인이 집에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곧 배달이 오겠지. 기다렸으나 그날은 그냥 저물고 말았다. 우체국에도 냉동 창고가 있겠지. 그런 기대도 했다. 다음 날도 택배는 오지 않고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반가움에 허둥대며 재빨리 별표를 누르고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 했지만 또 허사였다. 더욱더 사촌 동생이 붙인 택배가 틀림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딸들한테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요새 그런 전화 사기가 유행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냐는 핀잔만 듣게 되었다.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기성 전화를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물론 한 번도 걸려든 적이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왜 동생과 물매기가 먼저 입력이 되면서 딴 생각은 전혀 안 떠올랐을까. 사기를 당하려면 꼭 헛된 욕심이 눈을 가리게 돼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헛된 욕심이 물매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매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섬에 사는 동생을 떠올리는 건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니까. 집집마다 조금씩 마당이 딸린 동네라 떠도는 정원사들이 이 집 저 집 기웃대며 일거리를 찾는 일이 잦다. 그런 떠돌이 정원사의 말을 믿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당에 걸음을 한 것도 혹시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을까. 우편물 정리 다음으로 마당 정리에 뛰어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쁘던 나의 마당은 온통 무릎 길이로 검푸르게 자란 잡초들 차지였다. 그 정원사가 마당에 듬뿍 준 거름이 퇴비가 아니라 온갖 잡초의 씨가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온갖 잡초들이 걷잡을 수 없이 무성하게 자라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린 습기 찬 무더위도 그것들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도왔을 것이다. 내 나이에 쉬엄쉬엄 소일하기에 알맞던 마당이 올해는 도저히 이길 가망 없는 싸움터가 돼 버렸다. 하루 중 그래도 해 뜨기 전이 제일 선선하니까 눈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엎드려서 잡초를 뽑다 보면 어느 틈에 해가 떠오르고 땀이 비오듯 해서 고개를 들면 평소에 곧잘 손바닥만 하다고 얕잡아 보던 마당이 저만치 아득해 보인다. 나로서는 도저히 승산 없는 전쟁이다 싶어 내가 졌다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는 마당에 안 나갈 듯이 집 안으로 피해 들어와 끈끈한 몸에 물을 끼얹는다. 창마다 망창이 있고 선풍기와 에어컨이 있는 집 한 채면 됐지. 마당씩이나 욕심을 낼 건 뭐였을까. 집이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색을 갖추려면 최소한 집과 마당은 있어야 한다는 내 캐캐 묵은 고정관념이 가소롭다. 아무리 피곤해도 몸이라도 성하면 좋은데 부주의하게 민소매 옷에 슬리퍼나 끌고 나갔다가는 여기저기 물린 자국이 두드러기처럼 붉게 부풀어 올라 있기 마련이다. 물린 데가 심하게 가려울 때도 있다. 마당이 나에게 전쟁터라면 무장은 필수였던 것이다. 맨살에 날카로운 불이 스쳐서 그렇게 된 것도 같고 초팔이나 하루살이한테 물린 것도 같다. 풀의 밀림 속은 그런 날아다니는 미물들의 천국이다. 너무 작아 손바닥으로 혹시 때려잡아 봤댔자 자네가 먼지만도 못한 그 미물에게 늙어서 부드러움을 잃은 살갗을 뚫을 침이나 이빨이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시력과 눈치도 있는 것 같다. 때려잡으려는 신용만 하면
어디로 감쪽같이 숨는다. 그것들에 대한 내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껍질이나 씨를 방치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 영락없이 그 접시 주변이 그것들 천지가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곤충류도 번식을 하려면 교미를 해서 알을 낳아야 할 텐데 그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혹시 그 과일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적에 그 껍질에 산란해 놓은 알이 적당한 온도와 단맛을 만나 부화한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교미를 마친 암컷이 망창을 뚫고 들어와 산란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도 작은 미물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멀리서도 과일 냄새를 맡을 만한 후각이 그것들한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날아다니는 미물들의 습격은 올해처럼 비정상적으로 고온다습한 여름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당하는 일인데도 매번 같은 의문에 사로잡힌다. 아이들이 그런 호기심을 품는다면 귀엽기라도 하련만 늙은이의 이런 상상력은 망집에 가까워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스스로 지쳐가게 된다. 꽃밭과 잔디밭을 잡초에 점령당한 건 예기치 못한 재난이지만 예상하고 미연에 방지한 걸로 알고 있는 근심거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예방을 한 건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이 생명력 왕성한 여름 나기를 문득문득 불안하게 한다. 금년 봄에 마당에 있는 큰 목련나무를 떠돌이 정원사 말만 믿고 기어코 베어내고야 말았다. 기어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해마다 그 나무한테 조금씩 해코지를 해온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원래 있던 한 집을 헐고 새 집 짓고 이사 올 때 이 집에는 작은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큰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한 그루가 살구나무고 나머지가 목련나무인데 살구나무는 가지가 아담하고 균형 있게 퍼져 안정감이 있는 것에 비해 목련은 키가 너무 컸다. 그렇게 키 큰 나무가 옆집과의 사이에 서 있어서 옆집을 가려주는 건 좋은데 집 안방하고는 너무 가까웠다. 높이 규제 때문에 미니 2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나지막한 집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집 지은이가 목련 낙엽이 온통 지붕으로 떨어지면 홈통이 막힐 것을 염려하며 베어버릴 것을 권했다. 나는 옳다구나 베어버리는데 동의했다. 이른 봄 어떤 꽃보다 앞서 핀 목련꽃은 환상적이지만 질 때는 그렇게 누추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집 마당에서 전봇대만큼이나 큰 나무가 가지마다 누더기를 깃발처럼 휘날리며 서 있는 생각에 질의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사 올 때 나라고 왜 그 나무를 없앨 생각을 안 했겠는가. 그러나 내가 먼저 그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다. 나무가 들을 건 아니라도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긴 싫었다. 나는 매사에 그렇게 어정쩡하고 적당히 비겁하다. 그래서 나무가 베어질 때도 가까이에서 간섭하지 않고 비켜나 있었다. 완전히 베어 없애지 않고 밑둥을 1미터 정도 남겨 놓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봄도 다 간 그해 여름 그 밑둥에서 싹이 트고 새로운 가지가 쭉쭉 뻗을 줄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나도 그랬지만 나무를 베어낸 자벽구도 미처 예상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나무에 질기고 왕성한 생명력에 완전히 겁을 먹고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미안해, 미안해 소리를 연발했다. 소생한 나무는 여발한 듯이 완전히 체형을 바꾸었다. 1미터 높이에서 튼실한 가지를 사방으로 쭉쭉 뻗으면서 키 큰 나무 대신 옆으로 퍼지는 나무가 되었다. 무수한 가지에서 도단한 이파리들은 어찌나 두텁고 이들이들한지 무더운 여름날 그것들이 한 점 바람도 통과할 틈 없이 밀생한 걸 바라보고 있으면 식물이 아니라 열에 달구어진 광물질 같은 생각이 들곤 했다.
녹색이 시원하다는 건 그게 살랑이기 때문인데 영양 과잉과 비만증에 걸린 이 나무는 전혀 살랑일 줄 몰랐다. 가을에는 잘 썩지도 않는 낙엽을 엄청나게 쏟아냈다. 한번 원수졌던 사랑과의 화해가 쉽지 않듯이 한번 해코지 하려 했던 나무를 다시 곱게 보는 것은 내 옹졸한 성미의 버거운 일이었다. 그 이듬해부터 나무는 더욱 극성 맞아져서 몸피만 불리는 게 아니라 키도 다시 우리 지붕을 내려다볼 기세로 자라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집을 손볼 일이 있을 때마다 인부들에게 저 나무 좀 가지치기 해달라고 부탁해서 크기를 조정해 왔다. 그러나 힘만 센 아마추어의 마구잡이 손질이 나무에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는지는 점점 조화로움을 잃고 밉상이 돼 가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10년 동안이나 목련나무와 나의 살벌한 대결은 이렇게 계속됐다.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던 나의 살의를 다시 일깨워 준 건 올봄 그 떠돌이 정원사였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걸음을 퍼 부으려고 마당을 골고루 휘젓고 다니던 정원사가 큰일 난 듯이 나를 급하게 불렀다. 그 못생긴 목련나무 밑에서였다. 그 나무는 우리 집보다 지대가 낮은 옆집 사이에 담장 밑에 서 있었는데 그 담장이 기역자로 꺾인 이짬에 균열이가 삐딱해져 있었다. 그뿐 아니라 담을 넘겨다 보니 시멘트로 쳐 바른 축대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불룩해져 있는 곳도 있었다. 목련나무 뿌리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면 올 여름을 못 넘기고 담장이 넘어갈 거라고 했다. 그건 맞는 소리일 것 같았다. 땅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하지 않고는 베어낸 나무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소생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생명력에는 나의 살의를 능가하는 복수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나무의 복수가 담장과 축대를 무너뜨려 마침내는 이웃집과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각 나무를 베어내도록 했다. 그 나무가 한번 소생한 적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없애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그는 땅을 파고 묻혀 있던 밑둥을 잘라주면서 그 부분에 어떤 약을 뿌리면 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고 했다. 소심한 나는 그 짓까지는 차마 못 시키고 그 위에 흙이나 두둑하게 덮어 달라고 했다. 지금 그 자리는 작은 둔덕이 돼 있다. 올여름 유난스러운 잡초들의 번식과 싸우다가도 혹시나 문득 걱정이 돼서 그 둔덕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꾹꾹 밟아주기도 하면서 제발 움트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한다. 속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 그런다. 이 집에 산 지 10년 동안 그 나무하고 가장 말을 많이 했다. 그래 그런지 나무가 거의 내 안에서 의인화돼 있다. 만약 흙으로 덮고 발로 꾹꾹 밟아 다져놓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새싹이 난다면 나는 아마 사람의 유령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뒤로 벌렁 나자빠 질지도 모르겠다. 늘 눈에 거슬리던 거라고 해서 없어진 후가 시원한 것만은 아니다. 미운 털 박힌 사람을 떠나보낸 후가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게 그 자리를 볼 때마다 허전하기도 하고 못할 노릇을 했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한다. 떠나보낸 후까지 찜찜한 목련나무와는 달리 살구나무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고 해마다 예쁜 짓만 한다.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반가웠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것이다. 내 어릴 적 시골 집에서도 살구나무가 있었다. 사랑채에 딸린 대문 말고 안채에서 직접 텃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쪽문 밖에 커다란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그 동네에서 우리 집에만 있는 나무여서 꽃이 활짝 폈을 때는 동네가 다 환했다. 열매를 먹은 생각은 안 난다. 빛종은 개살구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 살구는 빛도 좋고 맛도 먹을만하다. 꽃은 또 얼마나 화사하게 피는지, 벚꽃을 닮았으면서도 벚꽃보다 덜 해퍼서 훨씬 품이 있어 보인다. 수령이 몇 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법 큰 거목인데도 가장 귀가 균형 있게 뻗어 아담해 보인다. 자랄 만큼 자랐는지 더 크는 것 같지 않은 것도 그 큰 나무를 덜 부담스럽게 한다. 겨울에 잎을 떨구고 서 있는 모습이 길 건너 가로등 등불을 받고 마당의 그림자를 들이우면 장가지는 생략되고 큰 가지만 보이는 게 꼭 박수근이 그린 나목을 닮았다. 열매는 또 얼마나 예쁜지 아차산으로 등산하러 가는 도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어머 서울에서도 귤나무가 되나봐 놀라는 소리를 들을 적도 있다. 에그 무식한 서울 사람들. 나는 속으로 이 나무가 살구나무라는 걸 아는 자신에게 유식쟁이 같은 우월감마저 맛본다. 그 살구나무는 봄에 다녀간 떠돌이 정원사가 사기꾼이 아니란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도 높고 예쁜 열매를 가지가 휘어지게 풍성하게 맺어 주었다. 살구나무는 워낙 키가 커서 올라가 딸 수도 없지만 미처 딸 새 없이 잘 익은 순서로 떨어진다. 베어낸 목련나무와는 대각선으로 집에서 가장 먼 마당 모퉁이에 서 있어서 길 쪽으로 더 많이 떨어지지만 포장된 도로여서 떨어질 때 몸이 상하거나 차들이 갈고 지나가서 온전한 열매를 주울 수가 없다. 그러나 마당에선 잔디나 잡초들이 사뿐히 받아줘서 하나도 상하지 않은 열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살구는 딴 열매와는 달리 주황색, 재색의 꼭지 부분에 붉은색이 보카시가 돼 있거나 작은 점으로 흐트러져 있다. 그 무늬가 수많은 열매 중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그 다름 때문에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다 주워 담게 된다. 올해는 어찌나 많이 열렸는지 집안에 떨어진 것만도 하루에 몇 양동이씩 거의 일주일 동안을 주워 담아야 했다. 올 봄은 이상기후로 벼랑간 봄이 오면서 일주일은 가던 살구나무의 개화 기간이 사나흘밖에 안 가서 열매가 잘 안 열릴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떠돌이 정원사 덕이다 싶었다. 제때제때 주워 들이지 않으면 풀 위에서도 상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나가 풀숲을 뒤지고 다녀도 전혀 피곤한 줄 몰랐다. 아마 수학의 기쁨 때문일 것이다. 딸들에게, 이웃에게, 또 살구가 특별한 약효가 있다고 믿는 친구들에게 나누고 나서도 남아돌아 잼을 만들기도 했다. 당도가 높아 몸에 해로운 설탕은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았다. 나누고도 지천으로 남아도는 살구를 큰 스텐 들통에 쏟아붓고 가스불을 조절해 가며 서너 시간씩 고아되는 일은 올여름 노동 중에 가장 중노동이었다. 이 무더운 여름 사흘 동안이나 내리 그 짓을 해서 30여 통이나 되는 잼을 만들어 냈건만 이상하게 그 일은 지치지가 않았다. 노력 끝에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보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은 일이라도 소모적인 일과 생산적인 노동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나의 잼 만들기를 감히 노동이라고 생각하며 해도 끝이 안 보이는 풀뽑기의 고달픔을 자위한다. 내 생애의 밑줄. 시간만 나면 분주하게 뭔가를 정리하다가 하루 해가 갈 때가 많다. 요즘 특히 그렇다. 그 분주함 속에는 쫓기는 것 같은 조급증과 짜증 같은 것이 섞여 있어 이러다가는 신경줄이 끊어지고 말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적도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심심한 시간을 갈망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누리질 못한다. 한가할 때 말고도 외출할 적엔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말끔하게
정돈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저녁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저분한 집에서 깨어나기 싫어서 또는 혹시 못 깨어났을 때는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기 위해 눈에 거슬리는 것들, 늘어 놓았던 것을 치우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다가 대강 틀어 박기도 한다. 어쨌든 하루를 살고 난 흔적들을 마치 범죄자가 증거인멸하듯이 깨끗이 없애고 나야 개운해서 잠이 잘 온다.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다는 아닌 것 같다. 골방이나 장롱 속도 꽉 차 있는 게 싫다. 주기적으로 때로는 느닷없이 광이나 장롱 속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것을 속간에 헐렁하게 해 놓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일을 할 기운도 생긴다. 옷이건 그릇이건 도구건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있고 싶지 그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 불필요한 것들이 설사 값 나가는 물건이라 해도 쟁여놓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된다. 내 집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건 다락이나 광속처럼 눈에 안 띄는 공간이건 간에 썰렁하게 비워놓고 싶다. 그러고 나면 답답하던 마음에 숨통이 트인다. 내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일 뿐 욕심 없음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 비어있거나 헐렁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공간욕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욕심은 욕심일 것이다. 이런 버릇 때문에 여행 갈 일이라도 생기면 그 준비가 짐을 싸는 일이 아니라 누가 빈집에 들어와 봐도 험 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일이다. 여행 갈 때 비워 놓아야 할 곳은 냉장고나 세탁기 속까지 포함되니 그 준비 기간이 며칠 걸린다. 정작 여행 가방은 떠나는 날 아침에 내복 위주로 휘딱 아무렇게나 싼다. 검정 바지 하나로 열흘 이상을 버틴 적도 있으니 짐 싸는 일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여행지에서도 그 나라 음식으로 버틸 것과 옷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갈아입기가 모토이니 남다른 결벽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용품들이 내 머리카락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있을 때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뿐이지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결벽증하고는 다르다. 일주일에 한 번 도우미 아줌마가 오는 날 말고는 걸레질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누워서 방바닥을 바라보면 엷은 먼지 위로 발자국이 찍힌 게 보일 적도 있지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그렇게 게으르고 무신경한 사람이다.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일 뿐 보기 좋은 것, 능률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능률면으로는 주방 서랍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 욕실 선반에 있다고 해도 내가 욕실 선반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있던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것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찾기에 편하다. 그만큼 머리가 융통성을 잃고 굳어졌으니 변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못쓰게 되지 않는 한 물건을 새로 장만하지 않는 것도 세간을 늘리면 그만큼 머리의 용량도 늘려야 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복잡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정신착란의 예감처럼 기분이 나쁜데 기껏 물건에 치여 그런 느낌에 빠지긴 싫다. 이 정도의 기억력이라도 유지하려면 생활 주변부터 단순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 증명된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권하거나 풍기지 않고 혼자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실은 그걸 지키기도 쉽지는 않다. 특히 책에 있어서 그렇다. 10년 전 이사할 때 책을 왕창 정리했다. 거긴 아파트였고 그 아파트엔 주민들이 읽던 책을 꽂아 놓으면 자연스럽게 돌려볼 수 있는 책장이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참에 마련돼 있어 내가 그 작은 도서관에 주 공구번 노릇을 해왔다. 내 서가에서 책을 솎아내기가
그만큼 쉬웠던 것이다. 속아냈다고 해서 알짜 배기만 남겼다는 뜻은 아니다. 글 쓸 때 참고해야 할 사전류나 전문 서적을 공동의 서가에 내준 적은 없고 소설이나 수필, 시집 같은 서명이 있는 것은 안 내주었고 소장하고 있다가 때때로 꺼내보고 싶은 책도 함부로 내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딸들이나 손자들, 책을 좋아하는 친구나 이웃이 빌려달라면 서명이 있는 책이나 애장본이라도 아낌없이 빌려주고 안 돌려줘도 찾지 않는 게 나의 후한 책 인심이었다. 빌려주고 안 돌아오는 책이 다시 보고 싶으면 사 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나도 책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니 책 인심이 박해서도 안 되지만 좋은 책은 팔아주는 게 동업자끼리의 의리라고 생각한다. 한 달에 평균 너덧 권씩의 책을 사고 몇십 권씩을 솎아내건만 책장은 늘 넘쳤다. 방바닥에 쌓아 놓는 건 제목이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싫고 어떡하든지 책장에 꽂자니 본의 아니게 침대에 맞춰 발을 자르는 못할 노릇도 책한테 저질렀다.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서재는 아파트보다 별로 넓히지 못했어도 지하에 서고를 하나 마련했다. 비로소 책을 헐렁하게 꽂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에 여유롭게 삐딱하게 서 있는 책을 보니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내가 책이 된 것처럼 숨통이 트였다.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삐딱한 생각을 담고 있으니 삐딱하게 서 있어야 마땅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책장에 책이 헐렁하고 삐딱하게 서 있으면 꺼내 보기는 또 얼마나 편한가? 나는 내 책도 나처럼 공간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동료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내 책들에게 이런 행복감을 준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난 후에 지난 10년간은 내가 느끼기에 책 출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와 맞먹지 않나 싶다. 신인들도 등단한 지 얼마 안 돼 책을 내고 원로들의 전집 출판도 늘어나 기증본 사인본만도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서가와 서고가 빈틈없이 되었고 여기저기 쌓아 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연히 내가 책을 솎아내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겹치는 책을 우선적으로 솎아내는데 오래된 책보다는 근래에 나온 책을 남겨놓게 된다. 오래된 책은 새로 쓰기거나 활자가 작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니 솎아낸다기보다는 물갈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읽기 위주이지 소장 위주가 아니다. 옛날 책을 오래 소장하고 있으면 그 중에는 희귀본도 있을 법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옛날 책은 거의 다 일본 책이고 그 정도의 일본 책은 일본 고 서점가에 새고 센 걸 봤다. 그렇다고 겹치는 책 중에서 무조건 근래에 조판한 것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다. 제목만 보고도 처음 읽었을 때의 행복감이나 감동이 젊은 날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책은 못 버린다. 책으로 젊은 피를 수혈할 수도 있다고 믿는 한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책을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믿고 있지만 워낙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의 양이 많다 보니 단지 서가를 헐렁하게 유지하는 것만도 이렇게 힘에 부쳐서야 절로 한탄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책에 대한 대접이 난폭해져서 동업자들한테 미안해할 적이 많다. 나에게는 책 자체를 끔찍하게 애지중지하던 할아버지의 피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며느리들과 함께 당신들이 읽던 업문책만 빼고는 할아버지의 한 적을 모조리 물에 불려 먹물을 빼고 절구에 찧어 가볍고 튼튼한 커다란 함지박을 만들면서 희낙낙하던 할머니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건 그때
우리 집안 여인들이 특별히 난폭하거나 독창적이어서 책으로 그릇을 만들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일제가 농촌의 놋 그릇을 모조리 빼앗아가 그릇이 귀해졌을 때 한지를 불려서 물개순 풀과 함께 찧어서 그릇을 만드는 게 우리 고장에서 크게 유행했었다. 그렇게 만든 그릇은 가볍고 단단해서 마른 곡식을 저장하는 데 유용했다. 치자물을 들이고 콩기름을 발라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기도 했다. 다들 작은 그릇밖에 못 만들었는데 우리 집은 한서가 많아 큰 함지박을 만들 수 있는 걸 할머니는 몹시 흐뭇해 하셨다. 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지겨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은 옛날에 비해 책이 흔해지고 내 안목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되는 허접한 책, 겹치기 책이 많아졌다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내 서가가 자식들과 손자들이 즐겨 찾는 가족 공용의 도서관 구실을 하고 또 책들을 보낼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정해놓고 있어서 서가에서 책이 질식하는 걸 막아주고 있다. 바쁜 사람의 휴식을 흔히 충전한다고 말한다. 휴식은 어디까지나 일을 위해 있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요즘의 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의 달콤한 충족감을 즐기기 위해 일을 하는 것 같다. 일로 충전을 안 하면 휴식은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밖에 안 될 테니까. 생활을 단순화해서 주변의 빈 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 공간욕도 그런 정신 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전에는 신축한 우리 본당 도서실에 보낼 책을 추릴 때였다. 거기도 도서실이라기보다는 휴게실 한쪽 벽면에 누구든 마음대로 꺼내 볼 수 있게 마련된 서가이다. 그래도 성당이라는 걸 감안해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는 동화나 교양서적, 종교적인 명상집을 우선적으로 고르게 된다. 일본의 카톨릭 작가 엔도 슈사쿠의 책을 여러 권 갖고 있어서 그 중에서 번역본인 사해 부근에서를 시집 보내는 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90년대에 출간된 책으로 옮긴 이는 작고한 작가 이석봉으로 돼 있었다.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책 중간에 접힌 자국이 삐죽이 나와 있어 이상하게 여기고 펼쳐보게 되었다. 접힌 페이지에는 연필로 밑줄까지 쳐 있어 처음엔 이건 내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버릇이 읽던 페이지에는 반드시 표시가 될 만한 걸 끼워 놓지 접지 않을 뿐 아니라 읽다가 기억해 두고 싶은 좋은 문장을 발견했다고 해도 밑줄이라는 걸 쳐본 적은 절대로라도 해도 좋을 만큼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남이 해 놓은 것처럼 호기심 반, 경멸하는 마음 반으로 밑줄 친 부분을 읽어가면서 그 밑줄은 내가 친 게 틀림없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 책 내용이 생각났을 뿐 아니라 그때의 내 마음 상태까지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책은 2차 대전 말기 인기가 없다 못해 구박까지 받는 카톨릭계 대학을 나와 하나는 작가가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성서학을 공부하는 두 사람의 동창이 예루살렘에서 만나 사해 부근을 여행하며 대학교 시절에 신부나 수사 교수들과 동료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나누기도 하는 장과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서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작가 마음대로 상상한 허구의 장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내가 접어놓고 밑줄까지 쳐놓은 부분은 예수가 처형되기 전 총독 빌라도와 대면하는 장면이다. 성서에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라고 대답한 걸로 돼 있다. 사복음서가 똑같이 증언하고 있으니 그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엔도가 쓴 그 장면은 소설이니까 좀 다르다. 내가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유령처럼 그 사나이 예수가 다시 집무실 입구에 세워졌다. 사나이의 야윈 손에는 갈대 잎이 쥐어져 있었다. 빌라도는 침묵 속에서 사나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빌라도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 그대를 따라다니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사나이는 계속 빌라도를 바라보기만 했다. 민중이란 그런 거지. 그런데 왜 돌아왔나? 왜 나를 말려들게 하나? 나는 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리아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스쳐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스쳐갈 셈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그대의 흔적을 남길 셈인가? 세이아 누스의 저택에서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꿈속의 어머니. 그것이 또 망상처럼 떠올랐다. 빌라도는 하층 계급 출신이었으나 로마 귀족 세이아 누스의 신임을 얻어 유대 총독까지 되었지만 자신의 신분 유지를 위해 어머니를 몰라라 해서 어머니는 세이아 누스 저택에 청소부로 살다가 죽었다. 나는 그대를 잊을 걸세. 그는 사나이에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른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 사나이의 몸이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강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왜지?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그때 창밖에서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군중의 고함 소리가 합창처럼 들려왔다. 괄호 안은 내가 붙인 과잉 친절이고 위에 인용한 것이 밑줄 친 문장의 전문이다. 연필로 친 밑줄은 희미한데 스쳐간다에만 몇 겹이나 진하게 덧칠이 돼 있다. 그 밑줄 때문에 그날 그 책을 기증하는 책에서 제외시켜 간직하고 있다. 독자가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은 그게 명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읽을 당시의 마음 상태와 닿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밑줄 긋는 일을 깊이 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허영심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학교 다닐 때는 책이 귀할 때여서 그때 읽은 대부분의 책은 빌려보았다. 달콤한 연애소설은 순번을 정하고 돌려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남들이 보던 책이니까 특히 세계 명작으로 알려진 책에서는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발견하는 수가 드물지 않았다. 남의 밑줄을 보는 게 당시 건방기 많은 소녀에게는 은밀한 쾌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겨우 요 정도의 문장이 뭐가 좋다고 밑줄씩이나 유치하긴 하는 우월감까지 먼저 읽은 동무들에게 느꼈을 것 같다. 그런 나는 얼마나 겁쟁이인가. 남이 나를 그렇게 경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밑줄 같은 건 절대로 안 칠 것 따위나 신조로 삼았으니 밑줄 친 그 책의 출판 연도를 보면서 역시나 하고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렸다. 심한 불면증과 곧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한 고통과 그걸 아무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잘난 척 때문에 심신이 마모돼갈 때였다. 그래도 그때가 가장 살고 싶어한 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그때 열심히 매달린 게 하느님이었으니까. 그 전에 갖게 된 신앙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 매달릴 때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아무리 매달려도 잡히지 않는 게 하느님이었다. 그 고통이 무슨 뜻이냐고 피토하게 외쳐도 대답 없는 게 신이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그 문장을 만난 것이다. 그건 아마도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심오한 뜻을 담아낸 명문 어사 여서가 아니라 건부락치라도 잡고 싶은
내 절박한 심정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밑줄 친 문장이 당장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나는 보통 노인과 다름없이 내 건강이나 우선적으로 챙기며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과 그들이 짝을 만나 새롭게 만든 가족들의 기쁜 일을 반기고 어려움을 나누며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소리 없이 나를 스쳐간 건 시간이었다. 시간이 나를 치유해 줬다. 그렇다면 시간이야말로 신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글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작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남의 책에 밑줄을 절대로 안 치는 버릇부터 고쳐볼 생각이다. 내 정신 상태 내지는 지적 수준을 남이 넘겨 짚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일종의 잘난 척 치사한 허영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폐증이라고 생각되자 그런 내가 정 떨어진다. 자신이 싫어하는 나를 누가 좋아해 주겠는가. 나를 스쳐간 시간 속에 치유의 효능도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이 나를 솎아낼 때까지는 이승에서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고 좋은 글도 쓰고 싶으니 계속해서 정신의 탄력만은 유지하고 싶다. 그나저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고통의 기억뿐 아니라 기쁨의 기억까지 신속하게 지우면서 나 좀 살려줘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리고 싶게 시간은 잘도 가는구나.